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위준입니다. 1월 20일 목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국 증시의 조정이 장기화되고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정이 지속될 때는 조금 주가창에서 시선을 띄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뭐 필요하시면 미주는 한동안 멀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바람이 있다면요. 좀 미주온을 지금 진행한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시간이 빨리 가서 한 4, 5년 정도가 지내고 나면 조금은 더 우리 모두가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 가면 우리의 수익률이 대부분 다 플러스에 머무르게 될 거고요. 뭐 조정이 10%, 20% 찾아온다고 해서 많은 종목들이 마이너스 수익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렇게 되면 사소한 조정 하나하나에 이렇게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트상에 많은 종목이 빨간색으로 변해가면서 좀 마음고생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식 투자 1년 할 것이 아니고 5년, 10년, 15년 나아가 20년까지도 바라보면서 투자한다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조정장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마감 시황을 보니까 조금 그 조정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저의 코멘트가 어제 있었는데 제 생각이 좀 맞아 떨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주가 차트를 보시면 반등을 좀 시도했었거든요. 초반에 파란색으로 지금 가고 있죠. 모든 지수가 그렇게 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반등에 실패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재반등을 시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시도도 결국 무너지면서 주가가 와르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주식시장이 마감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투자자들이 조금만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이러한 현상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확신이 너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S&P 500이 마이너스 0.97% 빠지면서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 역시도 0.96%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마지막에 미끄러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15%로 마감이 됐고요. 러셀 2000 역시 마이너스 1.60% 역시 성장주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보시면 오픈도우가 6.2%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기록했고요. 프로테라가 5.17% 빠졌습니다. 레모네이드 4.9% 마이너스, 테라다인이 마이너스 4.65,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4.14, 메르카도 리브레가 마이너스 3.62%고요. 코보가 마이너스 3.61, 퀄컴이 마이너스 3.57, 업스타트 마이너스 5.55, 로빈후드 마이너스 3.54, 마지막으로 테슬라 역시도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어제는 뭐 이렇다 할 섹터의 특징이 보이지 않고 너도 나도 대부분의 성장주가 마지막에 좀 미끄러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제 올라간 종목도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어제는 이제 소파이가 가장 좋은 주가의 추세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13.7% 정도 급등을 해버렸는데요. 이 이유는 조금 이따가 이제 기사 하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가 2.09% 상승했고요. 그랩이 1.99%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65% 플러스, 인투이트가 1.4%, EV고가 1.1%, 파이버가 0.99% 올라가면서 그래도 이 와중에 조금씩은 올라간 주식들이 간혹 보이는 이런 하루였다. 물론 이제 이 주식들이요, 장 중간까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빠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번 조정은 아무래도 10% 이상 떨어지는 커다란 조정이 될 것 같다, 이러한 불길한 예감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저의 생각과 비슷한 취지의 기사 하나가 발견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차트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는 건데요. 지금 주식 차트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질 것이 남아있다, 이러한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이 빠졌지만 오히려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러한 지금 내용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는 이제 주가 차트를 분석하는 테크니컬 애널리스트를 얘기하는데, 이 애널리스트의 주장에 따르면 S&P 500이 5% 정도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이유는 Rising Interest Rate,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기준금리의 인상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투자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주식이 계속해서 반등하려고
하려고 몇 번 동안 노력을 해왔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장이 그랬거든요. 몇 번이나 반등하려고 이렇게 몸서리를 쳤는데 문제는 반등에 실패하고 결국 미끄러지고 떨어져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수요일 날 오후에 한 0.3%까지 떨어졌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1.15%나 떨어지면서 굉장히 마지막에 안 좋았죠. 자, 그렇게 되면 화요일 날 2.6%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그리고 수요일 날 1.15%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커렉션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 일상 커렉션이란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하락을 최고점에서 나타냈을 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스닥은 10% 이상 떨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커렉션이 된 거죠. 자, 이 인덱스, 나스닥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화요일 날 200일 무빙 에버리지라는 것은 이동 평균선을 얘기하거든요. 이평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이평선 아래로 드디어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2020년 4월 21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이 이제 나스닥의 주가 차트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주황색 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보시면 팬데믹 선언했을 때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었죠.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200일 이평선을 건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밑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는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극적이었다. 너무나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이 빠지면서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의견을 스콧 레들러라는 전문가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T3Live.com에서 일하고 있는 파트너고요. 자, 이분에 따르면 나스닥이 지금 굉장히 좀 강도 깊게 떨어지고 있다. 너무나 떨어지는 추세가 급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 시장 역시도 약세에 지금 돌아설 수밖에 없다. 나스닥이 버텨지지 못하니까 나머지 주식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투자자들이 지금 조금만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강세를 보이면 바로 팔아버린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4,500이 첫 번째 테스트가 될 것이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4,500을 조금 넘어가는 지수에 와 있거든요. 4,535인가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4,532에 지금 찍혀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4,500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간다면 그 이하로 쭉쭉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빠져버리면 다음 지지선은 4,320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주가 차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분 레들러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시장이 계속해서 맞바람을 맞게 된다. 역풍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 연준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기준 금리를 여러 번, 4번 정도 올해 올릴 거로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월부터 기준금리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자,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은 장 초반에 1.9%까지 올라간 바가 있고요. 계속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2.0을 찍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흔들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전문가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마크 뉴튼이라는 분 역시 차트 전문가고요. 이분은 펀드 스트라이트, 톰 리가 대표로 있는 주식 투자 기관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Chief Technical Analyst, 주식 차트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냐면 나스닥이 더 떨어질 것이다.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지난 10월 달 최하점까지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한 2주 정도 남았다. 어디까지 가는데 2주가 남았냐면요. 지금 최저점을 찍기 위해서는 아직도 2주 정도 더 빠져야 된다. 조금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기에 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려면 길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한 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2주 정도 더 빠지고 난 후에 2월달, 3월달에는 랠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의 반등이 한 2월달, 3월달에 시작한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미존을 운영하면서 항상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불마켓에 있다 보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현금을 소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고요. 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잃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웃을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이렇게 어둠침침한 우울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요. 바로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뱅크 차터가 드디어 승인이 났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점프하고 있다, 급등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승인을 받았다. 규제기관,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요. 이제 내셔널 뱅크가 됐다. 은행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무려 13.68%나 단 하루 만에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요. 자, 이번에 뱅크 홀딩 컴퍼니, 그러니까 내셔널 뱅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요. 골든 패시픽 뱅콕이라는 은행을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규제기관의 승인을 기다린 것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다. 왜냐하면 요 인수권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야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파이 뱅크라는 자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소파이 뱅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은 소파이 테크놀로지죠. 이 인수권을 언제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냐면 2월 달에 마무리해버린다. 그래서 소파이 뱅크의 탄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 우리가 이제 SOFI라고 티커네임을 알고 있는 이 기업은요, 이제 모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파이 뱅크를 밑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회사가 되고 모회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에퀴지션, 즉 인수권이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안소니 노토 CEO가 얘기하기를요, 이번에 내셔널 뱅크 차터를 승인함으로써, 그러니까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라이센스를 취득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일단은 돈을 빌려줄 때 렌딩이 이제 커다란 소파이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은행 라이센스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이제 대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금리를,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할 수가 있다. 따라서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만약에 멤버들이 체킹 어카운트라든지 세이빙 어카운트를 오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좋은 금리를 줄 수가 있다. 따라서 대출 금리도 굉장히 좀 컴피터티브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금리를 줄 수가 있고, 또한 여기에 이제 소파이의 뱅크 어카운트를 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이자를 쳐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강화시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을 굉장히 좀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거니까요. 이번 소식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의 업그레이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14% 가까이 올라간 거고요. 자, 앞으로 이제 소파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은행으로서 한번 활약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테슬라 역시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 하나가 발견이 돼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기관에서 테슬라의 전망을 올려줬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요. 2022년 올해 한 해 테슬라의 그 판매 대수가 1.5 밀리언을 넘어설 것이다. 15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극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알렉산더 포터고요. 이분이 이번에 에스티메이트라는 것은 이제 예상치죠. 테슬라가 2022년 해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뒷받침을 해주고 있냐면요. 이 기업 테슬라는 스트롱한 4쿼터 딜리버리 있었다. 판매 대수는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따라서 4쿼터에 굉장히 좋은 판매 대수를 이미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2022년에 대해서 전망치도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전망이 굉장히 밝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에스티메이트, 실적에 대해서 부스팅을 한다는 것은 실적의 예상치를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에 그 딜리버리 수가 굉장히 좋았고 기대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한 2022년 굉장히 좀 많은 차를 판매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원래는 1.38 정도의 그 예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38만 대 정도를 판매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4분기의 실적을 보고서 마음이 바뀌었다. 한 153만 대 정도는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올려준 거죠. 우리는 또한 너칭이라는 것은 이제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 마진의 기대치를 올리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트롱 볼륨, 그러니까 판매 대수가 올라감으로써 마진 역시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들어오는 그 매출의 컨트리뷰션, 차지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또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테슬라가 계속해서 수익률을 넘어설 것이다. 우리의 수익률 기대치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닝이 기대치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프로덕션 메서드를 체인지한다. 따라서 생산 과정을 조금 효율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텍사스 그리고 저머니, 독일의 공장, 새로운 2개의 공장이 좀 들어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지금 디맨드, 굉장히 수요가 높은 상황인데 이러한 수요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많은 투자자들이 종종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뭐를 물어보냐면 EV 쪽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죠. 자, 이러한 그 심화되는 경쟁이 테슬라의 매출을 약화시킬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그 시장 점유율은 오직 뭐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 수용력에서만 좌우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은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생산되는 대로 판매가 다 되기 때문에.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어디에 지금 달려있냐면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2022년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만 잘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생산 수가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동안 테슬라의 주가가 좋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파이퍼 샌들러가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고요. 이번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300에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요일에 마감 주가에서 26%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써 있는데요. 지금 3%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300까지 간다면 약 3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4분기 어닝 발표를 1월 26일 날 한다고 지금 써 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가 않았죠. 좀 기대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다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이제 테슬라의 어닝 결과 발표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주식시장에서는 ASML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침 시간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주가에다 반영이 된 건데요. ASML 주가가 2.29% 빠진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엄청나게 좋은 실적은 아니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한번 보시면서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분기에 갭 EPS가 4.27유로가 나와서요. 이 수치는 0.5유로 정도가 초과 달성됐다. 따라서 어닝 자체는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매출을 보시면 4.98 빌리언이 나왔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5% 정도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130 밀리언 유로 정도가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4분기 3개월 동안 넷 부킹, 예약을 받은 건을 보면 7.1 빌리언이나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분기에 매출은 5 빌리언이 되지 않은데 예약 받은 것은 7 빌리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문이 밀려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ASML이 지금 기대하기로는 2022년 1분기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이 3.3에서 3.5 빌리언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4분기의 매출이 거의 5 빌리언이었는데 갑자기 3.3에서 3.5면 너무나 많은 폭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낮은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던져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굉장히 많은 숫자의 패스트 쉽먼트가 있다. 패스트 쉽먼트라는 것은 이제 빠른 배송을 의뢰한 고객사가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밀려있는 주문들 중에서 돈을 더 내고 패스트 쉽먼트를 주문한 이러한 거에 장비를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분기에 집중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2빌리언 정도의 레비뉴가요, 1분기에서 다음 분기로 지금 전환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빠른 배송을 한 사람들 때문에 그 리밋이 있는 제한적인 그 캐퍼시티를 가지고 생산을 계속 해내고 있지만 이번 1분기에 잡히는 매출이 지금 2분기나 3분기로 밀려나갈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지금 2빌리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파스트 쉽먼트가 없다면 2빌리언이 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따라서 4분기보다 오히려 더 비즈니스는 좋았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ASML이 2022년 매출의 성장률을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하는 기업인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자, 중국의 베를린에 있는 공장에서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점은 뭐냐면 이 화재의 영향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매니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따라서 2022년 우리의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은 소식 하나가 여기 전해지는데요. 자, 토탈 디비던드 2021년 토탈 디비던드가 5.50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전에에 비해서 한 100% 정도 성장한 수치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역시 계속해서 배당을 올려주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좀 기뻐할 만한 투자자들을 많이 챙겨주고 있는 기업이 ASML입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 관련된 소식인데,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이 인스타그램이 드디어 구독 모델을 도입한다라는 다소 무게감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메타 플랫폼즈의 그 인스타그램이 드디어 런칭을 한다. 테스트니까 아직은 이제 시범 운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구독 모델을 드디어 도입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소식은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도입하는 그 구독 모델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자,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냐면 베네핏을 제공한다. 가장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잘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인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그 팔로워들한테 베네핏을 제공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뭐 단편적인 예로 굉장히 좀 베타적인 서비스인 라이브즈 그리고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굉장히 지금 기쁜 마음이다라고 좀 얘기하는데 이러한 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죠. 크리에이터들한테 이러한 툴을 제공해주고 그들이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에 굉장히 좀 기쁨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즈는요 어떤 피도 2023년까지는 받지 않는다. 가장 빨리 받아도 2023년이 돼야만 그 구독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갖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부터 2023년까지는 크리에이터들이 만약에 구독비를 발생시키면 이 구독비는 100% 다 크리에이터들한테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굉장히 좀 영리하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독 요구를 100% 가져갈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몰려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스타그램에 많은 컨텐츠가 양질의 컨텐츠가 발생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이 인스타그램을 찾아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는요 2020년에 페이스북 안에 구독 모델을 런칭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독 모델을 인스타그램에 런칭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페이스북의 구독 모델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을 텐데 이 피드백을 많이 활용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굉장히 좀 커다란 장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메타 플랫폼즈는 플랫폼이 단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거기에 뭐 메신저도 있고요. 왓츠앱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플랫폼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부분 역시도 메타 플랫폼즈가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서 유리한 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번에 이제 먼슬리 프라이스를 매길 수 있다. 한 달에 구독비를 이렇게 매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프로파일 옆에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구독 버튼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독 버튼을 클릭해서 구독자가 되게 되면요. 서브스크라이버 라이브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구독한 사람들만 들어가서 이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스토리즈, 포스팅도 별도로 마련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이제 코멘트라든지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때 프로파일 옆에 구독자가 쓴 건지 아니면 비구독자가 쓴 건지를 구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독자에게 반응을 하거나 댓글에 감사의 말씀을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도 조금 더 그 팬 관리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툴이 마련됐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수익이 다 크리에이터한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달려들만 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앞으로 꾸준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플랫폼이 진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사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기사는 애플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최근 들어서 애플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 몇 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애플 스토어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뭐 무료 앱도 있고 유료 앱도 있지만 여기 가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활용을 하잖아요. 이러한 앱 스토어가 키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면에서 그러냐면 애플이라는 기업의 서비스 매출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하드웨어도 있고 서비스 매출도 있고 소프트웨어 매출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 중에서 서비스 쪽 비즈니스를 담당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앱 스토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 스토어가요, 계속해서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 부분에서 퍼포먼스가 좋냐면 일단 매출도 굉장히 좋은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 또한 앱 다운로드,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성장률이 좋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왬시 모한이라는 전문가가 전해주고 있고요. 자, 이 전문가는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했냐면 인더스트리 데이터니까 이제 산업 데이터가 리서치 기관인 센서 타워에서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애플이 이번에 6.4 빌리언 정도의 그 앱스토어 레비뉴를 만들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4 빌리언을 1년 동안 만든 것이 아니고요. 2022년 회계 분기 첫 번째 분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2021년 마지막 세 달을 얘기합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3개월을 2022년 첫 번째 회계 분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렇게 6.4 빌리언이나 되는 레비뉴를 앱스토어가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러한 매출의 그 금액은 12% 정도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추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고요. 자, 또한 그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8.2 빌리언 정도의 다운로드가 앱스토어에서 나타났다. 82억 건이잖아요. 따라서 엄청난 수의 지금 애플리케이션들이 다운로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단 3개월 만이니까요. 그리고 이 숫자 역시도 지금 전년도에 대비해서 5.5%가 성장한 수치다. 따라서 애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주가 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인트로듀스 도입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이어나가는 멋진 기업이 애플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애플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가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여기에 따라서 서비스 매출도 한꺼번에 올라가고 소프트웨어의 매출도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하드웨어의 판매가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인 다른 분야의 매출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부 방송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한 기사는요, 종목을 추천해주는 내용인데 이번 추천 리스트는 월프 리서치라는 투자기관에서 던져주고 있고요. 자, 이 기관에서 이번에 본드 일드, 즉 채권의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엮어서 우리한테 리스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자, 월프 리서치에서 이번에 기대를 하고 있다. 자, 일드 커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일드 커브가 계속해서 스티픈한다는 것은 이제 이 커브가 가파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드 커브는 이제 한국말로 보면 수익률 곡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많은 폭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몇 주 동안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가파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가파라질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의 종목을 이번에 발굴을 해놨다라고 기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일드 커브가 이렇게 가파라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롱텀 트레저리가 아무래도 숏텀보다 그 일드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로축은 수익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드의 일드라고 보면 되고요. 가로축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1년짜리 본드, 그리고 5년짜리 본드, 10년짜리 본드가 있는데 이 수익률이 똑같다면 그냥 일직선이겠죠. 근데 장기 채권일수록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곡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드 커브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는 장기 채권일수록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만약에 이렇게 일드 커브가 가파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전형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단편적인 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치주들이 잘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넌지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월프 리서치에서 이번에 주식을 발굴했는데 S&P 500에 속해져 있는 우량주 500개 중에서요. 탑 퀸타일이라고 나옵니다. 퀸타일은 20%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500개의 기업 중에서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이러한 20%의 주식을 엄선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 이러한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가 반영하는 이런 성장주보다는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잘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반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10년, 5년 스프레드는 뭐냐면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10년 국채금리와 5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스프레드가 좀 커질 거 아니에요. 요럴 때 그 주가가 많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이런 종목들만 추려서 우리한테 리스트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이 이렇게 일드 커브가 굉장히 가파라질 때 힘을 내는 주식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되는 종목은 엑스페디아 그룹이고요. 두 번째는 베스트바이입니다. 세 번째는 월그린즈, 부츠 얼라이언스, 네 번째는 시티그룹입니다. 다섯 번째는 맷라이프, 여섯 번째 록히드 마틴, 일곱 번째가 스탠리 블랙 앤 데커고요. 여덟 번째는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 아홉 번째가 다우 INC, 자, 마지막 열 번째는요 벤타스 INC가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 기업들이요 두 가지 조건에 충족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지금 현재 프리 캐시 플로우가 너무나 좋아서 탑 20%에 지금 속하는 이러한 견실한 기업들을 지금 뽑아놨고요. 그 중에서도 10년 국채 금리 그리고 5년 국채 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여왔던 이러한 종목들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영상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역시도 영상이 좀 길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그 추세가 좋지 않다 보니 최근 들어서 클릭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안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따 방송되는 저녁 8시 2부 방송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